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예,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 모임 갖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여러분들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 저는 뭐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릴 때 그 교회 다녔던 그 기억들이 너무 좋고요. 뭐 그런 인연 덕분에 또 지금까지 제가 또 살아오게 된 것 같고, 제가 이제 36년 그 외교관 생활을 했더랬고 이제 3년 전에 은퇴를 했었습니다. 그리하고 뭐 지금도 이제 그 경상대학교 또 나가기도 하고,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우크라이나 때문에 또 다양한 지원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뭐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제가 어떤 얘기 워낙에 방대한 주제가 돼가지고 어디다가 좀 초청을 맞춰야 될지 저도 약간 좀 당황은 되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끝까지 경청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태어나서 어디 가든지 세 가지 잘한 게 있다고 늘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그 하나님 믿은 게 정말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제일 수지 맞은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또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거, 또 제가 지금은 이제 손자 손녀가 한 명씩 있고, 또 금년에는 또 이제 손자 한 사람까지 지금 예약이 돼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좋은 가정을 이뤄서 너무 좋고요. 이 세 번째는 그 외교관이라는 그 직업을 또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이제 지리산에 있는 경남 함양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제가 어떻게 외교관이 될 수 있는지 이건 상상이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뭐 서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서울대 못 가가지고 참 뭐 재수 삼수 끝에 이제 한양대 나와가지고 그 한양대에서 이제 외무고시 된 거는 제가 아마 이제 두 번째예요. 하여튼 그런 그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을 거쳤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 은혜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저와 똑같은 그 고백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큰 특징이기도 하고 특권 중에 하나가 꿈꾸는 것 같아요. 꿈꾸는 거. 저도 이제 이만하면 그냥 편안하게 지내도 될 만한 연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뭔가 자꾸 이제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크리스찬의 특징이요, 또 우리 크리스찬의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2월 24일 날 불과 이제 거의 1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했더랬고요. 이제 1년이 좀 다 돼 갑니다.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저는 가장 큰 확신은 역사의 주관자는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걸 제가 제일 확신을 많이 가집니다. 오늘 뭐 시간 관계상 그 동영상은 좀 안 듣겠지만, 작년 3월 6일 날 저는 사랑의 교회 지금 다니고 있고요.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그 기독교 연합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회를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 이제 8분 30초간에 제가 이제 스피치를 했었어요. 작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고 3월 6일이면 딱 10일 만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내용을 했느냐 하면은,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그 빅픽처가 있다. 그래, 하나님의 빅픽처는 뭐겠느냐? 이게 잘하면은 홍해의 기적이 되고, 잘못하면 이제 아마겟돈의 이제 서곡이 될 거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제2의 홍해의 기적을 만들어낼 거다. 그럼 홍해의 기적은 뭘 의미하느냐? 이거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이제 러시아의 어떤 그 억압으로부터 이제 해방하고 그 자유를 주는 것과 동시에, 지금도 러시아도 상당히 그런 그 자유가 필요한 한 나라거든요. 그죠?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빅픽처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유라시아로 확산하는, 그게 하나님의 그 빅픽처라고 본다. 제가 이제 그런 그 내용의 스피치를 했고,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1개월을 돌아보니까 역시 이거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그 신적인 개입이 있고, 또 하나님은 그런 그 어떤 페널티를 주는 것보다는
역시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성경적인 가치를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전체로 그 확산하는 큰 빅픽처가 있다는 걸 더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뭐 제가 좀 바쁘게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여러분들도 뭐 TV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뭐 이게 저는 한 4가지로 봐요. 자, 우크라이나 차원에서는 이게 독립 전쟁입니다. 독립 전쟁. 물론 이제 30년 전에 이제 소련이 망할 때 우크라이나 독립해서 독립은 했지만 반쪽의 독립을 했더랬어요. 나머지 반쪽은 뭐냐면은 외교안보 주권을 확보를 못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부부관계하고 같은 것 같아. 이 러시아하고 같이 가가지고 미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서방이라는 그 대안을 찾았는데 러시아는 절대 그걸 용납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이런 큰 싸움이 일어난 거고, 둘째는 이제 러시아 차원에서는 하나의 그 패권 경쟁이라고 그래요. 패권. 러시아가 옛날에 소련과 같은 아니면 또 옛날 러시아 제국과 같은 그런 그 영향력을 회복하겠다는 하나의 제국의 탐욕이고 욕심이죠, 그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미국하고 이제 그 서방 입장에서는 첫째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자, 러시아도 형식적으로는 뭐 자유민주주의지만은 내용상으로는 완전한 그 권위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이 푸틴 대통령의 시나리오가 성공하면은 뭐 우크라이나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옛날 그 동유럽까지 다 자기들 영향권으로 다시 되찾겠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엄청난 후퇴를 가져오고 권위주의 확산을 가져온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는요. 이게 이제 유엔의 질서가 지키지느냐, 유엔의 질서가 망가뜨려지느냐 그 얘기입니다. 유엔은 왜 태어났습니까? 1차, 2차,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평화를 지켜야 되겠다는 게 유엔의 가장 큰 미션이에요. 그러나 이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지금 총회를 5번 열어가지고 5번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듣잖아,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푸틴 대통령의 시나리오가 성공하면은 유엔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약육 강식이 되겠죠. 각 대륙마다 러시아가 있잖아, 그죠? 저 라틴 아메리카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있을 거고, 또 아프리카는 남아공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있을 거고, 그러면 다 힘 있다고 이제 주변 나라들 그 다 내 거라고 이제 우기는 이런 전쟁의 시대 진짜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은 뭐 여러 면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될 전쟁이고 또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초반부터 이게 그 국제 정치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러시아를 저도 10년 있었고 푸틴 대통령이 그 99년 4월 총리되는 과정부터 제가 다 지켜봤어요.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엉망이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고 애국적인 사람이고 정말 괜찮은 지도자인데 왜 이번에는 이런 그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이런 무모한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강공을 하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힌트를 우리가 바로가 9번의 기적을 보고서도 계속해서 무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출애굽을 안 시키잖아, 그죠?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건 하나님이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푸틴 대통령이 그런 전면전을 감행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이 기적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가 세계 이제 군사 2위 강국인데 저렇게 싸움 엉망을 할 줄도 이해가 안 되고, 뭐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잘 싸우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미국하고 서방이 저렇게 단합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뭐 모든 게 이게 기적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미스테리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미러클이고, 그죠? 또 최근의 기적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뉴스 보면은 유럽에 지금 100년 만에 지금 온난화가 왔다잖아, 그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유럽에 한 방 먹일 수 있는 게 에너지 무기하고, 유럽이 추워야 이거 먹히는데 유럽이 100년 만에 그냥 더위가 와가지고 지금 뭐 오히려 가스 가격이 더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가지를 보면 우리가 이제 우연이라고 할 수 있고, 두 가지, 세 가지 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게 10가지, 20가지 이게 되는 거는 이걸 우연일까요? 그래서 국제 정치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첫 번째는 이 강대국들의 우리가 그 민낯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77년 만에 유럽에서 발생한 가장 큰 전쟁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21세기에 설마 러시아가 저런 무모한 짓을 할까 생각했지만 하잖아요. 그죠? 예. 아마 이미 8년 전에도 러시아는 이미 그때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을 감행을 했더랬는데 다행히 그때는 그래도 크림만 뺏기고 돈바스 동부 지방만 일부 뺏겨가지고 선방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러시아가 어떤 짓을 했어요? 그 크림을 갖다가 강제 주민 투표해가지고 러시아 영토로 병합을 시켰어요. 그죠? 이번에도 지금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4개 주 점령한 지역을 갖다가 또 강제 주민 투표해가지고 러시아 영토로 병합을 시켰어요. 그죠? 자, 이 시나리오가 그럼 한반도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자, 한반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에 지금 더 예측 불가능한 두 자이언트를 맞닥뜨리고 있죠. 그죠? 아마 한반도에서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면 이제 러시아보다는 중국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중국이 어떤 시나리오 하겠어요? 그럼 바로 이제 한경 남북도 진주해가지고 또 강제 주민 투표해가지고 이건 우리 중국 땅, 이렇게 우길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국제 정치에 굉장히 민낯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우크라이나는 정말 서방으로 가고 싶지만은 나토에 가입도 못했고 EU 가입도 못했고 그렇다고 이제 우리 한미 동맹과 같은 양자 동맹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러시아가 마음 놓고 이제 침략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빌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이렇게 양자 동맹, 한미 동맹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이제 버텨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동맹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안보에 대해서는 또 이번에 주는 교훈이 이제 경제보다 안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취임사 때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보 설마 한반도 전쟁 이런 그런 얘기 하다가 지금 큰일 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는 2중, 3중, 4중으로 다층적으로 우리가 촘촘히 안보의 어떤 네트워크를 잘 구축했을 때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요.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 제가 이번에 저도 지금도 거의 24시간 유튜브 보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모니터링하고 쭉쭉 한국 사람 얘기, 우크라이나 사람, 미국 사람 얘기 다 듣는데, 자, 이번에 이게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선방을 하고 러시아가 저렇게 졸전을 하느냐. 자, 러시아 사람들이 못 나와서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결국은 체제 문제더라 이거죠. 러시아 같은 이제 권위주의 체제의 특징이 뭡니까? 이 부정부패예요. 부정부패.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장부상에는 탱크가 1000대 있어야 되는데 실제 가보니까 100대고 비행기는 5000대 있어야 되는데 한 1000대밖에 안 되고 또 10만 원짜리 고급 타이어를 써야 되는데 10,000원짜리 짝퉁 타이어 쓰다가 전장에 가다가 그냥 탱크가 길바닥에 그냥 널려 있고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부정부패가 굉장히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또 권위주의 특징은 뭡니까? 의사결정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주 소수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 소수조차도 굉장히 예스맨들만 있으니까 이게 현명한 스마트한 디시전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다. 그리고 투명성이 없어요. 그리고 경쟁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반영되는 게 결국은 전쟁이거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역시 가장 경쟁력이 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도 건강하고 건전해야 돼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이탈된 자유주의도 있고 병든 자유주의도 있고 잘못된 자유민주주의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사운드하고 헬시, 건강하고 건전한 자유민주주의라면은 정말 이게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또 하나 발견은요, 이 자유민주주의 아닌 나라 치고 선진국된 나라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리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나라 치고 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된다는 것은 국가의 가장 높은 스탠다드, 높은 목표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제가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또 하나는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처절하게 당하고 러시아가 저렇게 이제 깡패 같은 짓을 해도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가 30개,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갖다 강력하게 지원해 준 나라가 50개예요. 그런데 가만히 30개, 50개 보니까 다 자유민주주의더라고. 나머지 150개 나라는 거의 투명한 인간, 투명한 나라예요. 있어야만 한 나라예요. 그죠? 자, 그 얘기는 만약에 한반도에서 우리도 안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 200개 나라 중에 대한민국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200개 다일까요? 아니면 지금 50개 나라일까요? 저는 역시 정말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50개, 그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밖에 없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보험 차원에서라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하고 같은 연대를 하고 같은 공조를 취해야 되는 게 국가의 어떤 그 생존하고도 직결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대한민국하고요, 국제 정치학자들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이 두 곳 중에 하나만 잘못 처리돼도 3차 세계대전 나는 가장 큰 화약고예요. 화약고. 예.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이게 일파만파 파장이 크잖아, 그죠? 거기다가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까지 겹치니까 여러분들 지금 피부로 느끼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저는 직업으로서는 외교관이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국민이 외교관화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일이 남의 문제가 아니고 저게 왜 일어났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하고 자고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전 국민의 외교관화가 돼야 된다는 그런 글로벌 시야도 있어야 되고 글로벌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글로벌 역량도 갖춰야 되는 그게 이제 우리의 현재와 미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하나 교훈은요, 우리 속담에 이제 설마 있잖아요. 설마가 사람 잡느냐가 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거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래서 우리가 설마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설마 이런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가정들은 싹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언제든지 그런 안보의 위기에 빠질 수가 있고, 또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전을 갖다 점령해가지고 폭격하기도 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핵을 가지고 지금 테러화하고 인질화하고 있는 거, 우리도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설마를 싹 좀 없앨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유라시아인데요. 저는 어쩌다가 이제 외교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라시아의 가장 동쪽인 블라디보스토크부터 해가지고 서쪽 프랑스까지 이제 근무를 하는 그런 특이한 경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유라시아 얘기를 또 많이 할 텐데요. 결국은 국제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 유라시아에서 챔피언이 이제 세계의 챔피언이 된다. 그래서 유라시아를 잡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다. 이렇습니다. 자, 11월 5일 날 저희 사랑의 교회 이제 특별 새벽 집회에서 오스 기니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세 가지의 어떤 레볼루션, 혁명이 있다. 첫 번째가 레드,
저 빨간 거 보이죠, 그죠? 공산주의 혁명이 있고 두 번째가 블랙. 블랙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란이라든지 저 아프가니스탄 같이 이제 그 모슬렘 근본주의자들 그 모슬렘 혁명을 확산하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세 번째가 이제 레인보우 레볼루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동성애라든지 뭐 성혁명 해가지고 좀 그 문화적인 그 좌파 운동하는 그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핑크 타이드라고 그러는데 주로 지금 아르헨티나부터 남미 쪽에 이제 그 좌파들 그 포퓰리즘들이 득세해가지고 약간 자익적으로 하는 그런 그 트렌드.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 블루 레볼루션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저 유라시아, 저 큰 유라시아에 지금 파란 거 하나 남았죠. 저게 어디입니까? 저게 한국이에요. 한국. 지금까지는 그 레드가 됐건 블랙이 됐건 뭐 핑크가 됐건 레인보우가 됐건 오히려 보면은 이런 레볼루션들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 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나님의 하나의 대 그 반전과 반격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레드가 이제 유라시아를 판을 쳤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블루가 유라시아 쪽에 이제 확산되는 그런 하나의 대서곡이 되고 대반전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험악한 시대에 좀 생존과 번영의 길을 보장할 거냐. 그걸 좀 말씀드리는데요. 이 잘 되는 국가 보면은 다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우리가 국가의 정치 체제, 가치, 이념 이게 국가 발전에 다 직결됐더라. 자, 우리가 그 공산주의 보세요. 소련 망했죠. 중국 아직 저러고 있지만 저는 중국도 이제 뭐 미래를 밝게는 안 봅니다. 자, 그다음에 그 군국주의. 일본 망했죠. 그죠? 전체주의 독일 망했죠. 그다음에 파퓰리즘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가 한때 세계 4위 강국인데도 지금 완전히 끝도 없는 추락을 하죠. 그다음에 펀더멘털리즘 뭐 이란, 아프가니스탄 저런 나라 뭐 미래 뭐 없죠. 그다음에 뭐 북한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이제 사회민주주의 해가지고 그 자유민주주의에 상당히 좀 그 약간 잘못된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그리스도 한때 이제 그 국가 부도위기까지 갔죠. 자, 저도 이제 프랑스에 이제 2년 반 있고 한데 이 프랑스도 자유민주주의이긴 한데 이게 조금 약간은 좀 이탈된 자유민주주의 같아. 그래서 프랑스도 보면은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국가 발전의 어떤 그 핵심은 그런 그 건강하고 건전한 가치와 정치 체제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겠더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어떤 그 4대 기본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공포로부터의 자유예요. 자, 두 번째가 빈곤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세 번째가 그 집회, 결사, 언론 표현의 자유예요. 네 번째가 신앙의 자유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인간의 가장 그 기본적인 자유가 잘 보장되는 공동체 국가가 다 발전했다. 여러분들 이 공식 한번 적용해 보면은 어디가 떠오르세요? 뭐 영국, 미국 다 선진국이 이 4대 기본권을 가장 잘 보장한 나라고 이거 제일 보장 안 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제일 가까이는 북한, 그 다음에 중국, 뭐 러시아 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자유민주주의 인간의 기본권을 갖다 보장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리스펙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또 이런 그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헌법에도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갖다가 헌법 정신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그 헌법의 어떤 정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정체성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확신을 좀 가져야 된다. 그걸 좀 전제로 그리고 앞으로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갖다 어떻게 보느냐. 그 여러 가지 뭐 예언들이 다 예언도 있고 전망도 있고 하는데 뭐 어떤 예언을 적용하고 어떤 전망을 들이댔건 간에 한국은 다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분명히 축복을 받는 나라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좀 이런 그 긍정주의하고 자신감을 좀 가지고 미래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맨 밑에 그 3.1절 독립기념 선언문이 있죠, 그죠? 저희가 이제 해외 이제 공관장 하면은 3월 1일마다 이제 저희들이 야외에 나가서 이 기념문 전문을 다 읽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기 전까지는 전문을 다 읽은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전문을 읽으면서 너무 놀라는 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1919년이면 우리가 진짜 가장 그 어두운 시절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제 선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일본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원망이 없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동양 평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선조들이 스케일도 크고 상당히 포용력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맨 밑에 그 기독국가론, 그 이승만 대통령이 1903년에 뭐 한성 감옥에 있으면서 앞으로 이제 미래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비전을 갖다가 이제 그 쓴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고 듣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 자, 세 가지. 첫 번째는 아시아에서 최초의 어떤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 자, 두 번째는 그 세계의 선교 대국을 만들겠다. 세 번째는 그리하면 1번과 2번이 되면은 3번은 그냥 자동적으로 영국과 미국 같은 부강한 나라가 될 거다. 놀랍지 않습니까? 1903년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아마 그의 사형수 신분으로 본인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1903년이면 45년 해방을 따져도 42년이 남았고요. 48년 대한민국이 건국을 따져도 45년이 남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걸 갖다가 본인을 비전으로 내세울 수 있었는가? 저는 그게 뭐 이승만 대통령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감 같아요. 영감 같아요. 그래서 뭘 봐도 하여튼 대한민국은 그 하나님이 어떤 선택한 그런 대단한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어마어마한 미래가 이제 다가오겠지만 거저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으면은 딱 반보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반보만. 예.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우크라이나 뭐 인도적인 지원하고 뭐 전후복구하고 엄청나게 이제 참 활동을 하면서도 좀 화끈하게 좀 다 보여주면 좋은데 딱 그냥 반보만 보여줘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왜 하나님이 전체를 안 보여주고 요만큼만 보여줄까? 뭐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의지하라는 아마 그걸로는 생각하는데, 자,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미래는 분명히 밝고 평화 통일도 분명히 오고 할 텐데 우리 앞에 보이는 건 딱 반보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런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동양 평화를 얘기할 수 있고 동양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저 위에 그 초상화, 저게 이제 제가 옛날에 사무실에 걸어놨던 그 징기스칸의 초상화인데, 징기스칸이 밀레니엄 맨이라고 그래요. 밀레니엄 맨은 뭐냐면 보통 사람보다 1000년을 앞서간 사람을 밀레니엄 맨이라고 합니다. 징기스칸이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제국을 만드는 거는 그거는 뭐 지탄받을 부분은 있지만 또 징기스칸을 통해서 배울 것도 많다. 자, 그 당시 그 몽고 인구가 200만이더라고. 그리고 징기스칸이 통치했던 한족이 1억이에요. 그리고 이제 몽골리안 제국이 3억이에요. 자,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속담에도 일당 100이 있는데 딱 일당 150을 해냈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5천만이 넘죠. 남북한 합치고 디아스포라 합치면 8천만이 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기스칸의 어떤 그 제국을 만들었던 그런 그 지혜, 그런 전략들, 그런 원리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이거죠. 지금 그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이런 우리도 제국이 될 수 있다는 거. 저희 이제 오정희 목사님이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도 이제 제국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제국. 제가 이제 정외과 다니면서 이제 옛날 식민주의 중에서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군사적인 식민주의가 있고, 하나는 경제적인 식민주의가 있고, 제국주의, 군사 제국주의, 경제 제국주의, 문화 제국주의가 있어요. 군사 제국주의는 어딜 말합니까? 독일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 그러나 가장 또 빨리 망하고, 경제 제국주의는 어느 나라예요? 저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문화 제국주의, 영국하고 프랑스 같은 나라.
자, 다른 제국은 다 망했는데 아직도 제국이었던 그걸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영국하고 프랑스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군사 제국주의는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뭐 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적어도 경제 제국주의, 문화 제국주의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좀 제국 마인드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발표하는 그 국가 경쟁력 그 순위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이 8위에서 6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6위가 누구였냐면 일본이었어요, 그죠? 그만큼 우리하고 일본하고 이제 서열이 역전되고 우리도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뭐라 그럴까 6위까지 랭크되는 이런 걸 볼 수 있고 아까 그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2040년이면은 포린 어페어스에서는 거치 세계 국제 정치를 좌지우지할 내 나라가 이제 거치 영어로 말하면 이제 배짱 이런 건데 첫 번째 이제 G가 저머니 독일이고 두 번째 U가 USA 미국이고 세 번째 T가 터키고 네 번째 S가 사우스 코리아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글로벌 파워가 될 수 있다는 걸 전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한테는 하나의 그 기회로 삼아야 된다.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수혜를 보는 것도 많아요. 첫 번째는 방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역사상 가장 많은 그 방산 수출을 지금 폴란드 했죠. 지금 유럽하고 계속 이제 방산 그 물꼬가 트이고 있죠, 그죠? 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원전이에요, 원전. 지금 유럽하고도 이제 원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교섭도 있고 또 세 번째는 그 LNG 선박 수요가 또 폭증하고 있다는 거. 그럼 앞으로 두 가지가 저는 더 나올 것 같아. 그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이제 전후 복구가 본격 진행되면은 또 대한민국이 가장 그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스마트 시티 있죠. 또 우리가 이제 그 SOC 쪽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스마트팜 또 우리 잘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바이오 헬스케어 이제 이런 것 쪽 우리가 강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정말 금년에 전후 복구에 대한민국이 제대로 참여해가지고 정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실력과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무역입니다. 무역. 지금 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패권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결국은 그 전쟁은 경제 전쟁, 무역 전쟁이 될 테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중국이 이제 세계의 공장으로서 미국하고 유럽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무역 흑자를 누렸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좋은 시절은 다 끝났다 이거죠, 그죠? 그럼 결국 이제 중국의 어떤 공장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을 커버하는 거는 베트남 중심의 동남아가 이제 우리가 생산에 이제 거점이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EU를 커버할 수 있는 데가 저는 우크라이나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농업 대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세계 5대 식량 수입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좀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전후 복구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는 식량 안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개런티를 좀 받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테크노파크니 뭐 산업공단이니 해가지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뭐 1,000개, 10,000개 진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럽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생산의 허브 공장으로 만든다면은 우리한테는 큰 기회가 될 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또 우주항공 대국이에요. 또 우리도 지금 우주항공 대국이 되려고 막 진입하는 그런 시점이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대한민국의 어떤 입지를 좀 잘 세워서 좋은 성공적인 좀 모델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1단계다, 그죠? 2단계는 저는 이제 동북아시아라고 좀 보는데요.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하면서 늘 그런 이제 꿈을 꾸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서울하고 블라디보스토크 거리가 800km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고속철도로 가면 2시간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하고 하바롭스크 간에 또 거리도 또 800km가 안 돼요. 그러면 서울하고 하바롭스크까지 가도 4시간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동북아시아는 일일 생활권이 가능하다. 그리고 단일 경제권이 될 거다. 우리가 이제 그런 또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진출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라시아 전체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하나의 그 실크로드 내지는 벨트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농업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산업공단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실크로드는 너무 많죠. 환경도 있고, 뭐 에너지도 있고, 뭐 물류도 있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그런 모델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전 대륙별로 우리가 좀 확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우리가 좀 이렇게 시야를 좀 넓히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시야가 한국 중심뿐만 아니라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유라시아, 글로벌 또 거기까지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미래까지 그리고 역사까지 이렇게 좀 시야를 좀 넓혀서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미래를 지금 꿈꾸느냐. 우선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그 리더가 돼야 된다. 또 우리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FEW 그 푸드 에너지 워터 이게 가장 그 희소 가치 있는 그 미래 자원인데 대한민국이 그런 그 미래 자원을 갖다가 좀 그 확보해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 대한민국이 이제 지정학적인 그 맨날 리스크가 있다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이런 지정학 위치 때문에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지정학의 리스크를 지정학의 블레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그 어떤 그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번영의 어떤 그 메이커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한테 주어진 미션이요 하나의 그 시대적인 그 소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유라시아의 어떤 그 실크로드, 중국은 1대1로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식의 어떤 그 실크로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현직에 있을 때부터 늘 강조를 했는데요. 그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제 나눠 보면은 제가 실제 이제 2007년 카자흐스탄 근무할 때 100만 헥타르 제의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100만 평이 아닙니다. 100만 헥타르. 100만 헥타르면 어느 정도냐? 대한민국의 어떤 그 농경지가 지금 160만 안 돼요. 160만 헥타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정말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 제안을 받고 우리 본부에다 보고도 하고 물론 이제 본부에서는 리스판스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제가 이제 농업에 대해서 자꾸 이제 관심을 갖고 농업을 파기 시작했더니 우리가 식량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더랬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총영사면서도 계속 이 100만 헥타르 이제 메가 프로젝트를 제 아젠다로 이제 많이 가져갔고 또 우크라이나까지 가니까 이거 뭐 농업에 완전히 이제 농업의 천국이잖아, 그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유라시아 어떤 그 실크로드 비전을 우리는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된다는 걸 가졌는데 첫 번째는 이제 100만 헥타르를 확보하는 거죠. 대한민국에는 그만한 땅이 없지만 카자흐스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는데 농사 짓는 거, 가공하는 거, 농산업, 그다음에 농업하고 지금 바이오하고 밀접돼 있죠. 바이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하고 연결돼 있죠. 신재생 에너지, 유통하고 물류하고 이 밸류 체인 모델을 만드는 게 1단계다. 그리고 2단계는 이걸 우크라이나 하나 하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깔고 러시아 깔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됩니까? 이게 이제 농업의 실크로드가 된다. 3단계는 또 농업하고 연관된 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죠. 그죠? 농업하고 연관된 뭐 환경도 있고 또 에너지 문제도 있고 아까 바이오도 있고 유통도 있고 물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수평적인 통합을 하면은 이게 이제 멀티플 실크로드가 된다. 그래서 저는 늘 현직에서 이제 이걸 늘 보고를 해왔고 이걸 꿈꾸어왔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유라시아에 진짜 평화가 있고 번영이 있겠다. 이런 확신을 더 많이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태생적으로 글로벌로 나가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글로벌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안보의 의존도. 우리가 한미동맹 없는 대한민국은 정말 제2의 우크라이나 되기 쉽다 말이죠. 두 번째, 에너지. 자, 세 번째, 식량. 네 번째, 무역이에요. 한때 우리나라가 이제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인데 이제 79%로 뛰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글로벌로 나가야 되고 기왕에 나갈 것 같으면 떠밀려서 나갈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이런 화려한 그 그랜드 어떤 그 전략을 갖고 비전을 갖고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이거보다 더 훨씬 힘든 일도 다 했어요. 이거보다 훨씬 안 되는 일도 다 했어요.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그만한 역량이 됐고 실력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특히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제 패권 경쟁이 본격화 되는 이 시점에 우리 어떤 그 생존을 넘어서 번영의 어떤 길은 유라시아 어떤 실크로드를 만들어 가는 거다. 이걸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걸 조금 더 작게는 뭐 저는 그 유라시아 대륙에 5개 이제 리틀 코리아를 만들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 제가 그 근무했던 그 블라디보스톡. 자, 우리가 뭐 러시아 전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고 한 주를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인구 100만의 블라디보스톡은 대한민국 중심에 대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든지 해서 이거는 좀 할 수가 있다. 또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도 워낙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나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그 러브콜을 많이 보낸 나라. 이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의 리틀 코리아를 만들 수가 있고 몽고 그다음에 또 뭐 몰도바라는 이것도 이제 동유럽에 있는 인구 한 500만 되는 그런 나라.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도 뭐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그 중에서 이제 러비프라고 인구 100만 되는 이 정도 도시면은 우리가 집중을 해서 하나의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문제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부각이 될 텐데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하나의 지역을 전담을 해서 좀 맡아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도 정도 하나를 맡아가지고 그걸 좀 하나의 대한민국이 중심에서 완전한 21세기 어떤 그 새로운 그 신도시 이런 걸 만든다면은 이게 하나의 그 리틀 코리아가 될 수가 있고 또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가지고 우리가 유라시아 전체로 확산한다면은 저는 뭐 이게 불가능한 꿈은 절대 아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두 번째 얘기한 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사명이 시대적 사명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 그걸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끝으로 이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우리 크리스찬도 정말 이제 실력 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국가였던 그 명운을 좌우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 체제와 가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랬듯이 개인의 어떤 그 명운을 좌우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가치더라고, 가치. 저는 그 외교부 다니면서 이제 우리 그 선교회라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결정적인 또 신앙의 이제 두 번째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 거는 우리 외교부 선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날 김밥 먹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통해서 성경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 됐고 눈을 뜨게 됐고 또 어떤 그 대학생 선교 단체 가 가지고 1대1 성경 공부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인생을 또 바꾼 거거든요. 저한테는 뭐 그런 큰 계기가 있고 또 제가 이제 읽은 좋은 책들 중에서 저는 이 찰스 콜슨 그 이분 책에 저한테는 큰 하나의 뭐라 그럴까 하나의 그 가이드라인이 많이 됐더랬습니다. 특히 이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마지막 그 유작인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5가지 어떤 역설적인 진리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이 고난과 시련 역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성장하게 해줬다. 자,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고난, 시련, 역경 다 피하고 싶은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나를 가장 성장하고 했고 행복하게 해줬다. 역설이죠. 그렇지만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나누고 섬기는 거. 자, 우리가 나누는 거 싫어하고 섬기는 거 싫어하는데 이게 또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성장하게 해줬다는 거. 세 번째는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실천했을 때 행복을 제공해줬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또 아는 진리마저도 이제 실천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네 번째는 인간의 어떤 그 한계, 그 딜레마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신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자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게 이제 저한테는 큰 뭐 하나의 그 가이드라인이 됐더랬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뭐 벌써 이제 금년에 64세인데 저도 뭐 살 만큼 살았고 참 많이 다니면서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고 했는데 결국은 성경이더라 이거죠. 결국은 성경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영국의 대처 수상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저 생각이 행동을 낳는다고 그랬고 행동이 반복되면 이제 습관이 된다고 그랬고 습관이 반복되면 성격이 된다고 그랬고 성격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주팔자 안 보고 뭐 어디 안 해도 그 사람 성격을 보면 그 사람의 이제 운명을 보는 거고 또 그 사람 성격을 잘 모르겠걸랑 그 습관을 보면 아는 거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생각을 또 좌우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죠? 생각을 좌우하는 우리의 관심사겠죠, 그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죠? 저는 그게 가치라고 봐요, 가치. 근데 우리도 가치도 이제 뭐 돈도 가치고 명예도 가치고 권력도 가치고 뭐 즐거움도 가치고 나눔도 가치고 가치도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가치라고 다 좋은 거냐? 아니더라 이거죠. 좋은 가치가 있고 나쁜 가치가 있고 착한 가치가 있고 나쁜 가치가 있고 그게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가치를 가져야 되고 착한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이 가치를 좌우하는 게 결국은 신앙이더라. 그래서 어떤 공식을 적용해도 역시 신앙으로 기결된다. 국가도 그렇고 자 제가 아까 자유민주주의 경쟁력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우리가 가장 성경적인 가치를 잘 반영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다 이거죠, 그죠? 예. 그랬을 때 그런 자유민주주의 그 병든 왜곡된 자유민주주의 아니고요. 건강하고 건전한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섰을 때 국가가 발전했던 것처럼 개인도 이런 성경적인 가치에 바로 섰을 때 개인도 미래가 있고 공동체도 미래가 있고 다 그렇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옛날 그 스쿨 오브 투모로우라는 국제학교의 모토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back to the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고 back to the principle 원리와 진리로 돌아가자 하는 게 있는데 특히 지금같이 이제 이 혼란기 내일이 어떤 내일이 올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때일수록 그런 거 펀더멘탈하고 파운데이션을 잘 짚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신앙일 수밖에 없고 그 신앙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이걸 점검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하겠더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것도 한동대 이제 그 슬로건인데 제가 조금 각색을 했는데요. 그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은 어떤 시기든지 이제 사명을 주고 꿈을 주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꿈이 있으면은 또 뭐가 있어요? 패션, 열정이 생기잖아, 그죠? 예. 그 열정이 생기지 않는 건 그거는 꿈도 아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정을 가지고 꿈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탁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탁월해지고 그리고 우리 그런 그 탁월함도 있지, 꿈도 있지.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도전하게 되죠, 그죠? 도전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뭐라도 얻죠, 그죠? 작년에 이제 제 군대 친구가 저한테 이제 좋은 말을 한마디 했는데 제가 작년에 우크라이나를 놓고 뭐 방송이고 뭐 특강이고 한 100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제 참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뭐 저부터 제일 불안하고 참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지원 활동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풀리면서 갈등 오는 순간들이 많아. 내가 잘하고 있는 일인지 일이 맞는지 뭐 이제 그런 순간이 많이 오는데 그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대. 그 더 전이 여행 자체가 is the reward 이미 보상이다 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그 문제는 뭐죠? 도전하지 않고 안주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했든 어떤 꿈이 있든 간에 도전하면 분명히 그 뭔가 얻는 결과물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조차 시도하지 않고 안주하고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걸 싫어해 가지고
가만히 있는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성장도 없고 미래도 없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역시 이제 우리가 신앙이 주는 두 번째 특징과 특권은 꿈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열정도 생기고 탁월함도 생기고 도전하게 되고 그럼 어떤 결과물도 반드시 가져오더라. 자, 뭐 이것도 오프라 윈프라 얘기인데요. 예. 그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 또 뭐라냐면은 그 비거 퀘스천 뭐냐면은 내가 누군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늘 이런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바쁘다 보면은 이런 본질에 대해서 자꾸 이제 멀어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늘 이렇게 이런 본질에 대한 그 질문을 하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비전을 가지라는 거고, 세 번째는 그 서비스 패러다임을 가져라. 우리는 아까도 그 찰스 콜슨도 그랬죠. 우리가 나눔과 섬김이 성장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더라. 그래서 정말 위대해지고 싶고 1등이 되고 싶고 어뜸이 되고 싶어 하면은 성경도 자꾸 낮아지라고 그러고 겸손하라고 그러고 섬기라고 그랬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 같이 윈프라 같이 성공한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이제 브랜드. 자, 뭐 누구 하면 탁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강조하는 브랜드는 그 뭐 영어로 말하면은 do the right thing in everything always. 뭘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올바른 일을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do the excellent thing. 뭘 하든지 최고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분도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보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항상 탁월함을 강조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올바른 그걸 강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신앙이 있든 없든 성공한 사람의 진짜 특징은 다 같더라. 성경적인 가치하고 같더란 말이죠. 항상 바른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든지 항상 그 최고가 되도록 하는 요 두 가지가 그 사람의 탁월함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사람의 위대함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게 성경의 특징이고 성경의 또 신앙인의 어떤 그 특권이다. 자,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우리가 70년의 어떤 그 국가 발전 역사를 이제 보면은 대한민국이 잘했던 거 여러 가지들 얘기해요. 뭐 리더십이 우리가 탁월했고, 국민성이 탁월했고, 우리가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고, R&D에 대한 투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이 또 탁월했다. 이게 이제 정평이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대한민국 탁월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거는 그 노블. 이 고상한 비전, 고상한 미션, 고상한 스피릿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정말 성경적인 가치, 성경적인 어떤 그 명령하고 다 부합이 된다. 아까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이 앞에가 이제 그 화랑대로라고 그러는데, 자 우연히도 미국에 이제 박윤숙이라는 분이 그 화랑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이분을 알게 됐고, 이분이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 2세들의 어떤 그 정체성을 위해서 이제 화랑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오히려 뭐 교포 2세보다도 그 주류사에 있는 현지인들이 더 열광을 한대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그 화랑의 이제 5가지 이제 그 정신, 나라 사랑, 가족 사랑, 이웃 사랑, 평화 사랑, 정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화랑을 확산하고 한 26개 나라에 지금 그 화랑의 어떤 그 무브먼트를 확산하는데 저는 오늘 이 광천교회 여러분들이 좀 이 화랑 파운데이션의 하나의 좀 대한민국의 하나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통일 다 얘기하지만은 저는 지금 우리가 통일할 준비가 과연 돼 있는가? 난 이거부터 먼저 묻고 싶어요. 그 신라도 역시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화랑이라는 그런 건전한 공동체가 있었고 그런 통일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갖춘 그런 그 하나의 그 무브먼트가 있었거든요. 이 대한민국도 이제 우리가 통일을 넘어야 돼요. 우리는 통일은 뭐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제 동북아시아 일일 생활권도 만들고 단일 경제권도 만들고 우리가 유라시아의 실크로드 구축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의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이제 화랑이 참 좋겠다 이거죠. 우리가 갑자기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미 1000년 전에 그런 화랑이 있었고
화랑을 통해서 신라가 통일을 했고 또 그 화랑의 정신은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정신일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저는 5개의 사랑은 다 저는 또 성경적인 가치라고 봅니다. 예, 자 여러분들 오늘 뭐 장시간 많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말하면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국제 정치만을 볼 게 아니라 이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오늘도 이제 찬양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지금 가장 가 있는 곳은 우크라이나라고 생각하고 또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민국이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는 저는 큰 무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진짜 이제 금년에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가 본격적인 이슈가 될 거고요. 미국에서 말하는 뉴 마샬 플랜, 제2의 마샬 플랜 얘기하는 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성공한 모델을 만들겠다는 큰 그 청사진이 있다면은 그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제2의 대한민국이고 바로 한국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거룩한 역할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소명이고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제 이 시대적인 그 미션을 좀 잘 감당해야 되고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화랑의 중심으로 한 하나의 무브먼트가 이 광천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